네, 안녕하세요. IT 지원 방송 토크아이티의 진행자 지식PD 고소입니다. 자, 오늘 굿모닝 아이텍과 토크아이텍과 함께하는 웨비나 오늘은요 데이터 3법이 이제 통과되지 않습니까? 데이터 3법이 과연 우리나라에 어떠한 데이터 산업에 어떤 기회를 주는 것인지, 또 기업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개인들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또 준비해야 되는 건지, 이런 얘기들을요 주식회사 파수의 윤덕상 전문님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전문님, 근데 그 파수에서요 네네. 이런 이제 뭐 데이터 3법 관련돼 가지고 이런 데이터 3법에 대해서 준비를 미리 많이 해놓으신 겁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 사실은 뭐 저희가 2015년부터 2015년? 예, 와, 제품 네. 개발을 해가지고 네. 2016년도 초창기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이 데이터 활용이 가능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내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한 3년 정도 네. 사실은 거의 암흑기가 암흑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손가락 빨면서 네.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근데 어떻게 버티셨어요? 민간 기업에서 수익을 내야 되는 민간 기업에서 그렇죠. 이게 1년 버티기도 쉽지 않은데. 예. 네. 사실은 저희랑 같이 출범했던 여러 기업들은 사실 어려운 시기를 보냈을 거고요. 저희는 네. 사실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어. 한 정보과제 좀 신청하고 네. 그래서 이제 GCS라는 글로벌 사업을 아예 가자. 그래서 저희는 아예 해외로? 처음부터 해외 사업을 타겟으로 한 지난 3년 동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금년도 1월달 또 데이터 3법 통과되면서 국내에서도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말 이따가 말씀하시겠지만 사실 해외 선진국들은 이런 데이터 산업이 굉장히 옛날부터 많이 활성화됐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네. 기대상 같은 기업도 굉장히 많은데 그 우리나라도 앞으로 진짜 그 정도로 데이터 산업이 많이 이제 활성화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저희 나라의 수요는 그동안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법 때문에 진행을 못했었고 뭐든지 이렇게 압축을 그동안에 뭐 수요가 없었던 게 아니라 수요가 많이 있는 상태를 정부가 압축을 탁 해놨다가 이거 탁 풀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단기간에 급속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바람이 불겠군요. 그럼요. 기업에서는 사실 이 빠른 변화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얘기 한번 나눠. 네. 네네. 예, 그러면 제가 준비한 오늘 발표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로 데이터 3법이 가져준 기회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방안 이렇게 뭐 주제를 정해봤어요. 그래서 데이터 3법이 우리한테 어떤 기회를 줄 것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데이터 활용을 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시작하기 앞서 딱 이제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법과 관련된 내용. 왜냐하면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네. 이 개인정보가 어쨌든 규제와 관련돼서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법을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 해서 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두 번째가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기술을 이해해야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거. 세 번째가 해당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요게 세 가지 분야에 맞춰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저희 토크아이티 회원분들은요. 네. 기술은 좀 많이 아세요. 근데 그러세요? 법은 정말 모르거든요. 아, 저도 그러시구나. 법 굉장히 쉽게 하시는 거죠? 근데 법을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T에 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먼저 그러면 그냥 시작하기 앞서서 조금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하는 의미에서 제가 빅데이터 시대와 개인정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코노미스트가 앞으로의 세상은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이 이제 기름이 아니라 네. 데이터가 될 것이라고 2017년도에 선언을 했어요. 그 뒤에 이제 데이터 산업은 급속도로 발전을 했고요. 저도 이거에 굉장히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타이틀을 4차 산업혁명의 에너지원은 데이터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네. 시작을 하고요. 여기 있는 표를 보시면 2001년도에 그 세계에서의 그 시가총액 상위 5위 기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뭐 2001년도에는 GE, 네. 그다음에 엑손, 시티뱅크, 월마트 전부 다 야, 지금이랑 제조나- 굉장히 많이 다르네요. 지금이랑. 그럼요. 과거에는 제조나 유료, 그다음 유류 관련된 회사, 그다음에 금융, 그다음에 유통회사들이 사실은 세상을 장악했다면 네. 2017년을 보시면 애플, 알파벳은 구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나머지 기업들은 보이지 않죠. 전부 IT 기업이고 네. 이 회사들의 모든 공통점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만 살아남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이런 데이터의 75%는 개인이 만들어내고 있고 그 중에 80%를 기업이 사실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개인들이 만드는 데이터의 80%를?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기업이 얼마나 잘 활용하냐 이에 따라서 잘만 활용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4차 산업혁명의 획기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나 의료 분야에서는 이런 연구 발전을 잘한다면 질병이나 보건이나 의료 쪽에서 획기적인 그런 개선을 통해서 인간의 수명까지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네네. 있습니다. 반면에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경험을 저희가 했습니다만 잘못 활용하다면 여러 가지 사생활 침해라든지 특히나 이게 금전적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종교적, 정치적, 사상적 차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상황이 됩니다. 빅브라더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 한 58% 국가가 관련된 규제를 하고 네. 있고 나머지 국가들도 뭐 약하든 강하든 간에 규제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색깔이 그 나라의 규제의 정도를 얘기하는데 네.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이 가장 붉은색이 대한민국이고요. 네. 오른쪽은 우리나라 동아일보에서 그 만든 지도에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가장 그 검붉은색으로 나타나 있죠. 규제가 제일 심한 거네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규제가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네. 그동안에. 근데 이런 규제 때문에 그동안 산업이 발전을 못했는데 드디어 2020년 금년도 1월 9일에 이제 이 규제를 푼 그 데이터 3법이 통과되고 드디어 대한민국도 빅데이터 시대가 열리는 그런 이제 기회를 맞이한 겁니다. 누가 발의한 겁니까? 어떤 분이 푼 거예요, 이거? 사실은 그동안에 여러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많이 이제 요구를 했었는데 네. 우리나라의 정치적 여러 가지 그 뭐 상황 때문에 그렇죠. 그동안 네. 진행이 못 되다가 금년도에 사실은 더 이상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뭐 국회의원이나 뭐 정부에서도 판단을 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드디어 네. 이제 법 통과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갑작스러운 통과이기 때문에 다들 예상을 못했습니까? 그렇죠. 오. 왜냐하면 그동안의 관행상 정치적 관행상으로 안 될 거라고 다 생각했는데 그나마 통과가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법이 이번에 통과 어떻게 됐냐면 그동안 저희 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데이터 3법 또 일견에서 이걸 개망신법이라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망법, 뭐 개인정보보호법 이거 묶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이게 이제 하나의 법인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이 됩니다. 아, 네. 예, 그리고 물론 신용정보 관련된 것은 일부 특별법으로 남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던 기관들이 오른쪽에 과기부, 방통위, 행안부 이렇게 있던 것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하나의 통합이 돼서 창구가 단일 창구가 되어버렸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글로벌에서도 GDPR에서도 우리나라가 적정성 평가 국가가 되기 위해서 요구했던 그런 이제 거버넌스 체계이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법이 바뀌고요. 이 법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제가 한번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제가 두 페이지를 설명할 때 이거는 다른 거는 잊어버리더라도 꼭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저희 나라는 그동안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최초에 만들었던 목적, 그 수집했던 목적 외에는 활용이 불가능했습니다. 그걸 활용하려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내가 원래는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수집을 했는데 네. 이걸 다른 목적, 통계 목적이나 뭐 이런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약 활용한다 그러면 다시 동의를 받아라 이런 그 얘기죠. 사람한테 서면 동의도 그렇죠. 뭐 온라인이고 뭔가. 근데 뭐 해보셨겠지만 저한테 다시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다시 동의를 해주세요 그러면 동의합니까? 안 하죠. 잘 안 하죠. 네, 그래서 네. 그동안의 산업이 거의 활성화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 법이 우리가 뭐 데이터 3법 자체를 환영하는 이유랑 당초 우리가 수집한 목적 외에 기존에 수집했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줬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그냥 사용할 수 있게 해줬냐? 그러면 사생활이 막 노출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제 조건을 좀 보시면서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도 추가 동의를 받으면 당연히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 외에 양립 가능성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법에 도입이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 기존의 수집할 때 했던 처리 목적과 수집 목적과 그 어느 정도 관련성, 그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거나 아니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을 경우에는 네. 해당 정보를 별도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기존 법에 있었던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번에 새롭게 나온 법이고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걸 맞추기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네, 그래서 네. 추가적으로 정부가 어떤
안을 내놨냐면 세 가지 목적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통계 목적이나 과학적 연구 목적, 공익적 기록 목적에 한해서는 네가 갖고 있는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해라. 가명 처리해서 활용하면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나중에 이제 가명 처리와 익명 처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가명 처리는 어느 정도 개인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해서 사용해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3대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은 이것도 정보가 불허했었는데 이번에 3대 목적이 아닐 경우에는 익명 처리를 하면 더 이상 다른 데이터랑 결합을 해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 네네. 수준으로 처리를 하면 이후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부가 법을 만들었죠.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법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으로 두 가지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그동안 개인정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른 정보랑 결합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이렇게 막연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다른 정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얻을 수도 있고 어렵게 얻을 수도 있고 아예 못 얻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존재한다는 이유로 그 정보가 있으면 이건 개인정보야.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던 것이 앞으로는 입수 가능성. 네가 입수가 수월하냐 여부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판단할 수 있게 해줬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것을 입수했다 하더라도 이걸 결합해서 개인을 갖다 확인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간적, 비용적 이런 기술적 여러 가지 요소가 가서 해야 될 경우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관없이 그냥 그전 정보가 있으면 쉽게 결합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앞으로는 그런 시간, 비용, 기술 관련된 합리적 사항을 고려해서 얘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개인정보야. 얘는 네. 아니야. 이렇게 지금 판단하겠다는 것이 개념이 바뀌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양립 가능성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실 문제는 이 시행령상의 양립 가능성 네 가지 조건, 당초 수집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것, 그다음에 예측 가능할 것, 제3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정보 주체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그다음에 가명 처리하여도 목적 달성이 가능하면 가명 처리할 것. 이 네 가지 조건이 엔드 조건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거 네 개 다를 어떻게 다 맞춰서 할 수 있냐? 네. 그러면 이 법이 만들어 놓고도 사실 활용성이 낮은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 정부도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지난 6월 10일 날 행안부에서 이런 얘기를 조금 일부 수정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것에 대한 것에서 상당한 부분을 빼겠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제 수집 정황과 처리 관행을 엔드 조건으로 그동안 묶어놨던 거를 수집 정황 또는 처리 관행이라고 오화 조건으로 만들어서 어느 정도 법을 완화하겠다라고 이제 사실 뜻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내용이 시행령이 반영이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가명화, 익명화라는 얘기가 나오죠. 가명 정보라는 것은 추가 정보의 사용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여기서 추가 정보는 앞서 얘기한 다른 정보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앞서 얘기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이렇게 다른 정보 용어를 썼는데 추가 정보는 저희가 가명 조치할 때 이 가명화를 김계동, 윤덕상을 A, 윤덕상 1 이런 식으로 바꾸면서 네. 이 함수적으로 사용한 예를 들어서 함수, 그다음에 키값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가 정보를 하는데 이런 정보를 알면은 저희 거꾸로 돌릴 수 있잖아요. 그죠? 암호화 복화처럼.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가 정보를 하는데 해당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이 정도 네네. 수준을 가명 정보라고 얘는 세 가지 목적에서만 활용 가능하다. 통계 목적, 과학적 연구 목적, 공익적 기록 목적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물론 여기서 상업적 목적에 활용할 수 있냐, 상업적 통계 목적, 그다음에 산업적 연구 목적에 활용할 수 있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행안부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익명 정보는 사실 우리나라 법에는 익명 정보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아요. 개인정보 보호법상. 뒤에 가면 신용정보보호법에서는 익명 정보라고 명확히 나옵니다만 개인정보는 익명 정보 없이 그냥 제 58조 2항에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 네. 그런 보건 불가능한 정보를 만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써여 있어요. 그 아까 예를 들면 홍길동이다. 그렇죠. 원래 이름이 홍길동이에요. 그러면 그런 암호화 과정 없이 그냥 그거를 이름을 없애는 겁니까? 예를 들면 뭐 없앨 수도 있고요. 네.
그 이름으로 하는 건 이름 같은 경우 이제 직접 실표자로 해서 나중에 보면 이제 삭제를 저희가 보통 합니다. 이름 같은 건 사용 아예 처음부터 익명 정보에는 안 해요. 가명 정보는 그거를 바꿔줄 수 있지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른 데이터가 꼭 이름이 아니더라도 뭐 직업이나 나이나 성별이나 뭐 병명이나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A라는 회사의 뭐 대리고 영업부 대리 뭐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요. 예, 그래서 그런 정보를 어느 정도 이제 변환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 나이는 뭐 정확한 나이가 아니라 몇십 대 이렇게 바꾸고 병명도 그냥 질병의 전체적인 일반적인 병명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익명화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명 정보나 익명 정보를 하면은 처리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에서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혜택인데요. 예를 들어서 출처 고지라든지 네. 개인정보 파악이 양도에 따른 이전 뭐 제한이라든지 중요한 게 유출 통제예요. 우리나라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순간 그 개인정보 담당자한테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근데 가명 처리를 하게 되면 가명 정보가 유출되면 유출 통지에서 예외가 됩니다. 이런 그래서 유럽에서는 GDP라는 이런 법에서는 그 전문에 보면 이 가명 처리와 관련된 것이 개인정보 담당자가 어느 정도 법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하나의 처리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해놔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만 앞으로 많은 부분들이 이런 그 개인정보와 다르게 법적 측면에서 그 해방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가명 처리라는. 지금 말씀 들으니까 이제 그 가명 정보나 가명화나 익명화 시키면 네. 기업 간 기업 간에 뭔가 데이터를 융합시킨다든지 그렇죠. 뭐 그런 교류 같은 것들이 네. 굉장히 활성화되겠네요. 예. 뒤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정확히 네. 이제 나오는데 거기 이제 데이터 결합. 우리가 우리 것만 그냥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데이터랑 결합을 해서 저희가 더 가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낼 그렇죠. 수 있으니까 이 법이 그래서 폭발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관련된 거. 그래서 뒤에 바로 나오는데요. 이제 가명 처리를 하면 앞서 말한 세 가지 목적 범위에서 가명 처리를 하면 다른 데이터, 다른 그 회사의 데이터랑 결합을 해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법 28조 3항에 보면은 여기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서로 다른 그런 그 데이터의 경우에는 데이터 전문 기관을 통해서 결합을 하게 돼 있고요. 같은 개인정보 처리자 내에서는 스스로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개인정보 처리자라 하면 자연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소유한 혹은 통제하고 있는 혹은 그런 수집한 그런 주체의 회사, 혹은 법인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서로 다른 회사 간에는 전문 기관을 통해서 자기네 내에서는 세 가지 목적화에서는 스스로 결합을 할 수 있다. 그 전문 기관을 둔 이유는 그것이 나중에 혹시 악용될까 봐요? 그런 그렇죠. 걸 막기 위해서요? 예. 그리고 이 데이터라는 것은 결합이 되면 결합이 될수록 정보가 많아지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어느 정도 안전하게 결합을 해주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전문 기관이라는 제도를 두는 겁니다. 그럼 전문 기관은 국가에서 지정을 하는 기관? 국가에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나왔습니까? 이 전문 기관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는 신용정보보호법 산하기관은 그 전문기관을 지정하겠다. 신용정보법에서는 데이터 전문기관이라고 하고요. 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결합전문기관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용어가 사실 다른데 신용정보보호법에서는 관련된 고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정보보호법은 아직 고시는 안 나왔고 준비하는 기관들에 대한 수요 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가명 정업을 전문기관 통해서 하고 이때 우리나라는 결합을 두 가지 이 방식으로 합니다. 하나는 수요기관이 결합을 하기 위한 키를 생성하는 기관한테 키 생성을 받고 네. 그 키를 이용해서 전문기관한테 보내서 전문기관이 결합을 하도록 하는 투티어 방식의 결합 체계를 우리가 개보법 내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사실은 신정법에서는 이걸 없앴어요. 신정법에서는 원티어 방식으로 그냥 결합기관이 키 관리까지도 전부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제 개인정보법은 좀 더 강화되게 키 관리 기관은 전문 기관을 두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분석은 전문 기관 내에서 분석하고 만약에 이것을 밖으로 가져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별도의 신청과 적정성 평가, 이 안정성 평가를 하고 승인을 받고 가져나가는 이런 절차로 현재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전문기관은 어떤 뭐 조건을 가져야 되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전문기관 내 인터넷진흥원이 결합에 필요한 연계정보 생성하는 기관으로 법이 명시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인터넷진흥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이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법에 근거해서. 네네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반출 분석, 결합 분석 반출에 관련된 시행령이 지금 현재 나와 있고요. 여기서 이슈사항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 절차가 서로 다를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개인정보와 신용정보가 결합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느 기관을 가서 결합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떤 전문기관에다가? 그렇죠. 네네. 그런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가 신용정보보호법 내에서는 만약에 여러 개 기관이 데이터 결합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신용정보가 포함되면 신용정보법에 지정된 기관에서 결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이 결합 방식을 갖다가 하나로 통합하자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 정부도 지금 토론회 하고 있고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가능한 통합이 되는 형태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에 조정 같은 걸 행안부가 주로 많이 하나 보죠? 계속 행안부가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이 되면 네. 그쪽에서 주관을 하는데 네. 지금 법이 8월 5일째 시행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개의 그런 정부 주체들이 별도로 나눠서 지금 뭐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향후에 이게 통합이 되면 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행정안전부가 일부 요건을 완화했는데요. 뭐냐면 앞서 그 개인정보보호법 내에서는 결합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분석 기관 내에 그 분석 공간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별도의 특정 조건 없이 그리고 나서 만약에 특정 조건이 있을 경우에 반출하게 되는데 특정 조건 없이 반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법을 완화시키겠다는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전문기관을 처음에는 그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단체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을 이제 민간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기관에서도 앞으로는 결합 전문기관을 신청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합 전문기관 하면은 뭐 민간 입장에서는 기회가 많이 좋을까요? 어떨까요? 물론 이제 그 결합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거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특정 기업 집단 내에서의 데이터 결합을 뭐 굳이 다른 기관을 이용할 필요 없이 기업 집단 내의 전문 기관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장점들이 존재하는 옛날 전자문서 기록소 뭐 만들듯이 비슷합니다. 네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명 정보는 개인 정보가 가명 정보는 익명 정보하고 개인 정보 사이에 중간에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가명 정보에 관련 익명 정보는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법에 어차피 개인식별이 안 되니까 그렇죠. 전혀. 근데 가명 정보는 어느 정도 준 가명 정보이기 때문에 가명 정보 개인 정보에 준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네. 과거에는 이제 비십조 조치 가이드라인 상으로는 익명과 관련된 내용밖에 우리나라 법이 없었기 때문에 법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보안이란 조직이 크게 관여를 안 했어요. 네. 근데 앞으로 가명 처리와 가명 정보 관리를 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시행령상에 뭐 내부 관리 계획을 세워라, 관련된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해라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정보보안 조직이 이 가명 정보와 관련된 관리를 해야 되는 네. 그렇게 지금 약간의 그 관리 체계가 바뀔 것이라 이렇게 네. 지금 제가 예상하고요. 정보보안 조직도 여기 좀 열심히 좀 참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니까 이제 기업에서 이제 보안 담당하는 뭐 부서에서 진짜 앞으로 이 가명 정보 처리에 대해서 전문성을 많이 쌓아야겠네요. 네. 관련돼서 지금 이제 각 기업마다 지금은 이제 스타디 단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제 잠시 그런 기간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데이터 가명화 처리가 될 거고 그때는 이 가명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안전조치 의무에 따른 보호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 보면 이제 파기 의무가 원래는 모법에는 파기 의무가 없었는데 가명 정보를 목적 달성이 되거나 보유기간 경과하면 파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파기 의무가 시행령상에 나타납니다. 이 네. 또한 이제 왜 상위법에 없던 것을 하위법에서 더 추가적으로 이제 규제를 하냐 이런 내용들이 좀 약간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 또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명 처리를 지금까지 나왔던 법과 시행령은 주로 활용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하면 된다, 어떻게 결합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그럼 막상
감형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감형 처리하면 돼.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하면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이런 감형 처리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만들겠다라고 하고요. 그거를 지금까지 만들진 않았고 앞으로 어떤 내용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먼저 공지를 했습니다. 그것이 6월 11일자에 그 감형 처리 가이드라인 작성 계획이 나왔고요. 지금 만들겠다는 게 감형 처리 가이드라인과 감형 정보 결합 및 반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거고 그 작성 원칙을 감형 처리는 스스로 판단해서 수준을 정하도록 하겠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은 이 중립성에 입각해서 하겠다. 이런 정도. 그다음에 특정 영역에 대한 그 감형 처리 지침은 일단은 일반적으로 만들고 필요에 따라 관련 부서를 합의해 가면서 특정 영역, 뭐 의료든 교육이든 이런 쪽으로 만들겠다는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감형 처리 가이드라인은 감형 처리 절차나 안전 관리 방법론 이런 부분이 포함될 거고 감형 결합 및 반출 가이드라인은 사용자 편과 전문기관 편으로 나눠서 지금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그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간단히 넘어갈게요. 앞에는 이제 개인정보보호과 관련이고 네. 신용정보에서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감형정보, 익명정보는 거의 유사하지만 여기가 조금 디테일한 게 감형정보에 보면 중간에 다음의 경우에 감형정보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뭐냐면 네. 여기에 어떤 신용정보 주체와 다른 신용정보 주체가 구별되는 경우. 근데 이 법에서는 용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구별과 식별이라는 용어가 중요해서 다른 겁니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신용정보 보면 구별이라고 확실히 나왔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윤덕상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감형 처리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처리했을 때 식별이란 건 이 정보를 보고 아 이거 윤덕상이라고 식별할 수 있으면 라는 식별을 할 수 있는 거면 식별이라고 하고 네. 그게 아니라 감형 처리했을 때 윤덕상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윤덕상이랑 김계동이랑 서로 다른 걸 알 수 있는 네. 이거는 구별할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별되게 처리한 것도 감형 처리다라고 하겠다는 것이 이제 신용정보보호법에는 나와 있고요. 또 하나가 같은 데이터셋 내라든지 아니면 서로 다른 데이터셋이 내에서 동명의 혹은 같은 정보 주체에 관련된 감형 처리를 한 것이 서로 연결 가능하도록 네. 이렇게 허용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 신용정보보호법에 추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익명정보라는 게 개인정보보호법 없다 그랬죠. 근데 신용정보법 익명정보라고 명확히 나옵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되고 이 익명정보가 나옴으로써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내의 결합 전문기관은 결합만 관련된 의무가 주어지지만 신용정보보호법 내의 데이터 전문기관은 데이터 결합과 신용정보 결합과 추가적으로 익명 처리한 것에 적정성 평가를 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네. 약간의 전문기관의 역할이 달라지고 데이터와 관련돼서 이제 감형 처리를 했을 경우에 나온 게 개법법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적 목적이나 산업적 의무 목적이 명기가 안 돼 있는데 신용정보법에는 관련된 결합을 데이터 감형 처리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관련된 네. 내용이.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감형 처리를 하게 되면 뭐 제3사 제공에 대한 사실고시라든지 전송 요구권, 그다음에 뭐 정보 누설 통지 이런 것들이 법에서 유예가 되기 때문에 감형 처리라면 일단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좀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결합과 관련된 전문기관 요건이 나왔죠. 그리고 앞서는 결합 전문기관은 여기는 데이터 전문기관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데이터 전문기관에 특별하게 이제 개인정보랑 다른 게 보면 데이터 전문기관의 유형관리 체계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돼 있냐면 정보 및 집합물 결합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익명 처리, 아까 말하는 적정성 평가 업무와 결합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지 못할 것. 그 다음에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와 결합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지 못할 것. 이렇게 독립성을 갖다가 네. 규정해 놨어요. 그리고 뭐 시스템도 분리해야 될 거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사실은 동시에 수행하지 못할 거와 동시에 수행하지 못하는 거는 같은 업무를 할 수 있지만 일만 서로 다른 시점에 해라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서 요거는 이제 겸직을 금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라는 의견이 현재 개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왜 하는 이유는 뭐죠? 결합 업무를 하는 쪽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데이터 결합을 보고 네. 적정성 평가
업무를 같이 하게 될 경우에 네. 나중에 반출이라는 것을 자기가 결합을 했으니까 아, 반출이라는 것을 평가할 때 어떤 의도가 개입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분리하는 거죠. 그다음에 네네. 다른 법도 마찬가지로 이 업무 자체를 그 해당 업무만 전념할 수 있게끔 하겠다. 네네네.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걸 이제 아마 이런 걸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번 신용정보법에 대한 고시가 나오면서 그 전에 시행령에 보면 이년 신용 개편되면서 여러 가지 업무가 신용정보 업무가 나옵니다. 그 중에 개인 신용정보 평가회사, 개인 사업자 신용정보 평가회사, 기업 신용평가 조회 업무 이런 회사들이 업무가 나오는데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가명 정보나 익명 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네. 거죠. 그래서 내가 가명 처리한다면 이것을 제3자한테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번에 이제 고시에 어떻게 나왔냐면 기업 신용 조회 업무를 하는 회사는 뭐가 되냐면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를 부수 업무를 할 수 있다. 네. 즉 데이터 거래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가명, 익명 그 정보에 대해서 여기 보면 본인 신용정보 관리회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즘 화두가 되어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네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원래는 개인한테 정보를 받아서 자기가 처리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만 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고시상으로는 지금 수집한 정보를 다시 가명 처리해서 제3자한테 제공할 수 있다라는 그렇게 현재 그 허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명 처리 이게 신용정보 부분 조금 더 가명 처리와 추가 정보에 대한 것을 이제 강화시켜 놨는데요. 가명 처리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추가 정보 아까 말씀드렸죠. 함수에 관련된 추가 정보 네네네. 관련된 것을 조치하도록 하고 또한 보호 조치 관리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내부 관리를 세워라.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접근 제어를 해라. 그다음에 교육을 시켜라.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가명 정보는 이게 아까 말한 개인정보는 아니지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준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했죠. 이 가명 처리한 기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기술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가명 처리한 거를 보존하고 있다고 해서 한 번 처리했다고 계속 안전한 거 아닙니다. 아, 네. 그래서 법이 어떻게 되냐면 가명 처리 정보, 가명 정보는 보존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주기를 정해서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이게 침해가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제3자 제공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법에 대한 얘기고요. 여기서 막 나오다 보면 전문기관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그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네네.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개보법 기준의 전문기관은 앞서 왜 키사가 왜 필요한지 이런 게 궁금할 거예요. 왜 키를 관리하는 기관이 필요한지. 여기 이 표가 바로 이제 그걸 얘기하는데 이것은 영국의 이제 ADR이라는 그 행정 네트워크 그 행정 연구 네트워크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두 개 회사가 AB 회사가 결합 기관을 두 개를 놓고 이제 결합을 하면 네. 더 안전해진다. 이유는 뭐냐면 두 개 회사가 왼쪽에 있는 결합기 담당 기관한테는 키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은 그 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 키, 결합할 수 있는 결합용 키와 네. 시리얼 넘버만 줍니다. 즉 실제 결합할 데이터는 안 주는 거죠. 그럼 한쪽에서는 키 정보와 시리얼 번호만 갖고 있는 거고 그러면 얘는 키 정보를 이용해서 시리얼 번호가 몇 번하고 몇 번하고 매칭되는 매칭 테이블 이게 연계 테이블인데 연계 정보만 생성할 수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두 번째 기관은 이렇게 줄 때 신청기가 줄 때는 이런 키와 관련된 정보를 안 줘요. 데이터만 주는군요. 그렇죠. 시리얼 번호와 데이터만 주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는 이 연계 테이블 정보를 이쪽 키사로부터 받아서 이걸 기반으로 데이터 결합만 해주게 되죠. 그럼 상호간에는 이쪽은 데이터를 못 보고 이쪽은 오케이. 키를 못 보는 형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투티어 모델을 만든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데이터 전송할 때 신청하고 검토받은 다음에 데이터 전송할 때 양쪽으로 보냅니다. 하나는 결합키 전문기관의 일련 번호와 해시값 이게 키예요. 네네. 오른쪽에는 데이터. 일련 번호와 속성자 이렇게 보내서 결합을 하게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합 전문기관 지정 절차 여러 가지 여기서 딱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여러분이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가명 정보의 결합이에요. 결합키는 결합키 관리기관을 송부하고 결합 대상 정보는 결합 전문기관의 일련번호를 포함해서 전송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네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결합
키 관리 기간은 지체 없이 하고 결합 통보해주고 이런 그 절차가 현재 나와 있고요. 반출 심사와 관련된 항목들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이제 결합 기간에 반출을 할 때 내가 어떤 형태로 해야지만 반출을 받을 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 이것도 여러분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결합 전문 기관이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뭐 다른 유럽이라든지 미국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 사실 저희 나라가 네.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특정한 연구 네트워크에 한해서만 일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아, 네. 저희 나라는 실제 이제 결합 업무 전체에 관련된 내용을 좀 한 거죠. 그만큼 좀 약간 강화되어 있는 절차를 갖고 그렇네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합 전문기관은 아까 독립된 조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그 보호 조치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파기 기록 보관에 관련된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공간, 시설, 정책 이런 관리적 측면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사람, 이 개인정보보호법 내에서의 결합 전문기관은 최소한 3인 이상을 갖다 상시 고용해야 되고요. 그 관련된 자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신정법은 약간 다른데요. 신정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결합키 관리 기간이 없어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A 기관과 B 기관이 스스로 결합키를 생성해서 신청을 하게 되고요. 중간에 보면 분석 공간이 없이도 바로 감형 처리를 해서 적정 평가를 거친 다음에 바로 발출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특이사항이 뭐냐면 마찬가지 뭐 생성하고 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보시면 되는데 데이터 전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 데이터는 자기 스스로 결합을 못한다. 네. 이것은 자기 데이터지만 다른 결합 기관을 통해서 결합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너무 이제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어서 추가적인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개보법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시설 설비, 그다음에 인력 조직 관리 체계를 갖춰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인력에서는 여기 특이한 게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결합 전문기관은 3명의 인력을 상시 고용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네. 8명의 인력을 상시 고용합니다. 어우, 이 인력이 뭐 빵빵한 사람들로 그렇죠. 구성해야 되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강화되고 또 하나가 여기는 최소한 데이터 및 보안 전문 인력 2명과 네. 법률 전문 인력 2명을 갖다가 일단 최소한 보유를 해야 돼요. 이렇게 약간 개보법과 다르게 지금 이제 전문기관 지정 요건을 갖고 있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 이제 지금까지 법을 얘기했고요. 기술은 뭐 다 안다고 하시는지만 아마 아니요.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근데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법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지만 이제 기술과 관련된 게 왜 이런 네, 부분이 적용되는지를 그렇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용어상으로 저희가 가명 익명 전문을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만 우리가 개인정보 이게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상황에서의 당시에 비식별화라는 용어는 익명 정보라 보시면 되는데 이제 데이터 3법화에서 비식별은 가명과 익명화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네. 두 번째로 우리가 흔히 암호화, 토커나 마스킹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특히나 시중에서는 마스킹. 북미 시장에서 그냥 이런 그 가명화, 익명화 용어보다 마스킹이란 시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비식별 시장이라 안 하고. 근데 차이가 약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암호화라는 것은 제가 A라는 정보를 B라는 정보로 가명 처리를 해서 B라는 정보를 만들었을 때 이 두 개 사이에 수학적 함수 관계가 존재하는, 네, 수학적 연산 관계가 존재하는 걸 우리가 암호화라는 그러니까 하고 얘기를 하고요. fx 이퀄 y처럼 그죠? 맞습니다. 네네. 정확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가명화를 만들 때 네. 수학적 연관관 없이 그냥 윤덕상은 1번, 김계동이 네. 2번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얘는 그냥 임의로 지정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대신에 이 테이블을 저희가 보존해주면 되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걸 매핑 테이블을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한 걸 얘가 토큰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토큰화라는 용어를 그게 씁니다. 토큰화구나. 네, 오케이. 그래서 얘를 뭐 순서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랜덤 넘버를 이용해서 임의로 지정할 수도 있는 네, 이런 네, 형태의 것을 이제 우리가 토큰화라고 마스킹은 사실은 이런 우리가 두 가지 암호화나 토큰화는 해당 그 가명 처리한 부분을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통계적 목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변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지만 마스킹이라는 것은 데이터 자체의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네. 데이터셋 자체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어느 데이터를 어느 시스템을 재개발했어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테스트하려고 그러면 뭔가 테스트 데이터가 필요해. 그렇죠. 이런 거는
데이터 하나하나의 의미보다는 어. 데이터가 몇 건이 있고 그 해당 필드가 포맷화 돼 있어 그걸 그 원래되는 포맷 타입으로 다 돼 있는지 이런 게 더 중요하잖아요. 아, 데이터의 포맷이나 속성이라든지. 그렇죠. 대신에 우리가 리얼 데이터를 쓰면은 정보를 활용할 수 없고 정보 유출이 되니까 네네. 그거를 막 바꿔놔도 아. 정보의 의미가 없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런 거랑 같은 거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신용카드 갖고 테스트해야 되는데 신용카드 16자리면 16자리는 그대로 유지하되 맞습니다. 숫자 막 바꾸는 맞습니다.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마스킹이라는 용어로 쓰고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마스킹이에요. 윤덕상이 원래는 마포구에 산다는 게 리얼 데이터인데 네. 이 동정보를 막 셔플링 해놓는 거죠. 아. 그러면 뭐 성동구 산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리얼 데이터가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다 틀린 데이터가 돼버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일종의 마스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가 중요한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횡단면 데이터가 종단면 데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데이터를 한순간에 딱 집어서 분석을 하고 버리는 경우는 우리가 횡단면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시간축을 봤을 때 종으로 잘라서 뭐 태어날 때부터 청소년기, 성년기 이런 식으로 추적하면서 아까 말한 대로 식별을 할 수 없으면 구별하고 있는 누군지 모르지만 해당 주체가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연구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계속 추적할 수도 있고 그걸 결합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종단면 분석이라고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표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V1부터 V4가 특정 시점에 T2라는 타임에 딱 사용해서 버리면 이게 횡단면이고 V4라는 그 변수가 T1, T2, T3, T4로 계속적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동일한 네. 변수로 작용할 경우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종단면, 시계열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이제 종단면 데이터는 시계열 데이터를 의미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시계열 데이터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종단면과 횡단면이 합쳐진 게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시계열 데이터, 패널 데이터 얘기하는데 패널 데이터는 표본이 같은 데이터, 항상 동일한 표본으로. 네. 그다음에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는 모집단은 같지만 표본이 서로 항상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시점마다 달라지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라 보고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함수나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해야 되는 상황. 네네. 가명처리 이제 나오는데 가명처리하면 위에 분석 그 가명화 정보랑 밑에 추가 정보가 나와요. 여기서 어디서는 인포메이션이라는 게 아까 말한 함수나 그다음에 키값 이런 것들 네네. 얘기하는 거고요. 저기 가명 정보는 우리가 남한테 제공할 수도 있고 분석 처리할 수 있는 반면에 가명 처리에서 나오는 추가 정보는 반드시 분리 보관해야 그렇죠. 되고 암호화 보관해야 됩니다. 얘가 잘못 유출되면 맞습니다. 이게 다시 가명화 정의에서 추가 정보의 사용 없이 개인을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 정보가 활용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보관하고 보호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우리가 이렇게 사례를 보면 여기 현빈, 지창욱 이런 분들이 네. 이름이 있고 전화번호가 있는데 이거를 그럼 이름만 이거 따로 진짜 가면 현빈 전화번호 아니죠? 한번 전화해 보시죠. 그러면 이제 이름만 따로 가명하고 전화번호만 따로 가명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네. 이 블록 단위로도 이렇게 가명 처리를 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네. 가명화에 사용한 대로 함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시리얼 번호를 사용할 수도 있고 랜덤 번호를 사용할 수도 있고 해시 함수 뒤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암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암호화 방식 사용할 수 있는데 추가 정보는 여기 나와 있듯이 반드시 분리 보관하고 완전한 조건지역 접속기로 관리하고 암호화하고 그다음에 완전 삭제를 해야 된다 이런 그런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익명화 기술은 많습니다. 아까 가명화 기술은 이제 몇 가지 안 됩니다. 익명화 기술은 우리나라만 한 지금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 17개의 기법이고 ISO 8890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기법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기법들을 활용해서 비식별 처리를 해주면 되고요. 그렇게 개별적인 데이터만을 저희가 가명화 익명 처리한다고 해서 개인을 식별할 것이 없어지냐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두 가지 필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그 지역이라는 필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마포구 이렇게 되어 있는 필드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있는데 직업이라는 필드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국회의원이라고 딱 나왔다. 그러면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 살짜리가 100억의 자산을 갖고 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데이터가 개별적으로 봤을 때 의미가 없지만 데이터 셋이라는 걸 모아놨을 때 이런 셋이나 레코드 라인으로 정보가 뭉쳐졌을 때 그렇네요. 아웃라이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런 정보를 다시 뭐 여러 가지 범죄화 처리를 해가지고
뭐 포함한다든지 삭제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검색해 주는 것이 바로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 네. K값은 그럼 나이, 성별, 주소 이 데이터 보면 이 세 가지 범주에 있는 동질 데이터셋을 K개 이상 가지고 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고 밑에 있는 L 다양성은 오른쪽에 있는 소득이 같은 동질 집단 내에서 N개 이상 나와야 된다. 아, 네. L개 이상. 알겠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비식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처리를 할 때 말씀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세부적으로 할 수도 있고 대충 할 수도 있어요. 대충 하게 되면 개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고 너무 세부적으로 하게 되면 데이터 사용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트레이드오프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고민스러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솔루션들이 보통 어떻게 제공해 주냐면 같은 데이터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가 있어요. 이 데이터가 있는데 나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해. 내가 데이터 분석할 때. 그럼 네네. 나이는 좀 세부적으로 놔두고 나머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식별성을 떨어뜨리고 네네네. 나는 여기서 보면 지역이 중요해. 그럼 지역은 동단위까지도 가거나 I see. 구단위까지 하고 나머지 아. 데이터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같은 데이터를 하더라도 다른 정보를 활용해서 활용 가능성을 높여주는 이런 네네. 형태의 일들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 정보를 이제 이제 여러 가지 기법까지 알았으니까 그러면 과연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앞서 법이 있고 기법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걸 5가지로 저는 구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내부 데이터를 내가 내부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 그다음에 아니면 내부 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하는 경우, 그다음에 외부 데이터를 내부에 활용하는 경우, 네. 그다음에 아니면 내가 결합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 아니면 내가 아예 결합을 해주는 경우, 이 5가지가 보통의 경우에 들어갈 거고요. 각 회사들은 내가 우리 회사는 어떤 목적으로 이 데이터를 활용할지를 먼저 고민하고 거기에 따른 법적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법적 요구사항들이 뭐 예를 들어서 내부 데이터를 내부 활용하더라도 3대 목적 내에 있는지 또 감형 처리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증정을 남겨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평가 도구나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 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업별로는 뭐 체계 준비라든지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에 관련된 내용을 체계를 준비해야 되고 이런 부분 쭉 있어요. 그래서 그 법적 요구 사항에 맞게끔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와 법적 요구 사항이 뭔지를 좀 판단하시고 그다음에 기업별로 체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저희 파수나 우리 GIT가 하는 게 이런 컨설팅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컨설팅에는 방법론뿐이나 전략 수립, 데이터 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체계 수립 관련된 거, 그리고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반영안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솔루션은 뭐 가이드를 100% 준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고, 네. 그다음에 맞춤형 모듈러로 되어 있기에 필요한 모듈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다음에 뭐 속도라든지 또 결합 전문기관의 그 일체형 솔루션 이런 특화 솔루션들을 저희가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이 보면 됩니다. DID가 뭐예요? 그 D-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용어 약자입니다. 예. D-identification. 네. 우리가 이제 흔히 비식별화라는 용어가 네, 사용되고 있죠. 이것이 지금 국내에서 이게 쓰이고 있습니까? 지금 많은 기관들이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근데 그 전에는 그 이전법에서는 정말 제한적으로밖에 사용을 못했는데 이제 새로운 데이터 3법에 활용하도록 이제 허용이 됨으로써 더 많은 영역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네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솔루션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희 솔루션은 국내 데이터 3법뿐만 아니라 해외의 ISO 20889, GDPR, CCPA 전부 다 만족할 수 있게 아까 저희가 이제 저는 그러니까 암흑기 때 이런 걸 준비하셨군요. 그렇죠. GCS 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해외 판매를 준비했던 것이 현재 다 있어서 해외 모든 그 컴플라이언스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모듈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거 사용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가 이런 표현 드렸습니다. 아웃스탠딩 피처. 그러니까 다른 솔루션하고 정말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네. 기능들을 제공할 자신이 있다. 그래서 뭐 20여 개의 다양한 가명 익명 기법뿐만 아니라 8가지의 아까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적화 노드 분석이나 이런 시각적 분석 그리고 특허나 GS 인정 그리고 이번에 유럽에 저희가 IAPP 테크 벤더라고 해서 유럽에서 각 나라별로 테크니컬 벤더 리스트를 지금 리포팅을 하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이제 등재 현재 신청이 네. 돼서 나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각종 뭐 컨설팅 그다음에 전문기관 등이 저희 솔루션 그다음에 일반 기업들도 많이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것이 글로벌하게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로벌하게?
근데 왜냐면 지역마다 약간은 컴플라이언스라든지 법과 등이 다를 수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정확히 지적하셨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보다는 거기는 의료 쪽 관련, 그다음에 네. 교육 쪽 관련된 시장이 더 크고 아. 유럽은 이제 개인정보 시장이 더 크기 때문에 각각 지역에는 이제 현지 경쟁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저희가 분석하고 저희는 해당 영역뿐만 아니라 컴플라이언스 킷에서 세팅을 하면 자동으로 어떤 특정 아. 법에서 적용될 수 있게끔 하는 걸로 환경이 바뀌도록 그렇게 해서 다양한 그런 글로벌 컴플라이언스에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6개 모듈로 되어 있다는 게 이겁니다. 하나는 전처리, ETL 기능과 들어온 거를 정제된 데이터를 가명처리, 익명처리하는 코어 기능, 그리고 그것이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평가 기능, 그리고 데이터를 결합하는 결합 기능, 그리고 이때 결합할 때 키를 관리하는 키 관리 기능, 그다음에 안전한 데이터 전송하는 6개 기능으로 되어 있고요. 각각 좀 퀵하게 넘어가면 코어 기능은 말씀드린 대로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나 ISO 20889, 그다음에 데이터 3법 이런 것들 저희가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어세스는 평가 부분이죠. 그래서 개인정보 검출하거나 지표 측정하거나 그다음에 적정성 평가단들이 평가를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게 하는 포터블도 저희가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처리 기능은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의 타입을 받아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전처리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결합, 이게 이제 뭐 단순히 데이터 결합뿐만 아니라 만약에 20개 기관이 데이터 결합한다. 네. 그러면 20개 기관이 모두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만 결합할 것이냐, 듬성듬성 몇 개 회사만 갖고 있는 것도 결합할 것이냐, 이랬을 때 어떤 회사를 중심으로 결합할 것이냐, 이런 뭐 레프트 조인, 라이트 조인, 이너 조인 이런 것들 전부 다 제공해주고 있고, 그 전후에 특히나 결합한 이후에 데이터 결합 기간은 데이터를 완전 삭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능도 전부 제공해주고 결합률 측정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키 관리 솔루션,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 ADRN 기반의 네. 그 제3자 책임 방식까지도 제공해 줄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안전 전송하기에 데이터 관련된 전송 그 솔루션.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뭐 데이터 3법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그 뭐 감염키, 시계열키 같은 경우도 분리 보관 삭제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들이 다 이번에 만들어질 거고요. 마지막에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지금 더 준비를 하고 있는데 AI 기반 혹은 RPA 기반의 업무 자동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법문 내용에 보면 뭐 어떤 사람이 빨간 우산을 쓰고 뭐 어디를 다닌다 이런 식으로 되면 그 사람이 늘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개인을 특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위치 정보나 이런 것들. 네네네. 그래서 그런 구문을 읽고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내거나 하는 것들은 이제 AI 기반으로 하려고 지금 현재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 사례가 여러 가지인데 딱 한 가지만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모 협회랑 했는데 개인정보를 소유한 기업이 N개가 있는데 N개의 기업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이 N개 기관이 서로 개인정보 처리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를 누가 해야 됩니까? 처리자가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N개의 기관이 전부 다 빅스표 솔루션을 다 사게 되면 비용이 네. 어마어마하게 되니까 수집하는 기관이 중앙에 서버를 두고 에이전트를 보내서 프로파일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해당된 에이전트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법적 증거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데이터를 감염 정보를 올려주는 형태의 수집 모델을 또한 저희가 제공하고 있어서 이 모델을 좀 활용하면 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수집과 가공 분석 처리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뭐 이렇게 중소기업 중앙회, 뭐 소상공인협회, 아, 정확히 아시네. 뭐 예. 이런 데들은 정말 필요하겠네요. 지금 이 네. 모델이 발표되고 나서 정말 많은 그런 기관들이나 유사한 모델을 갖고 있는 네. 뭐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네. 요즘은 주로 상담 같은 걸 많이 하시겠네요. 이런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데이터 이게 뭐지?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요. 준비해야 되지 하고 하는 네네. 그런 준비 기간이고 그다음에 네. 이제 알아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사실 제가 이런 데이터 준비한 것도 많이 가르쳐 드리기 위한 겁니다. 네, 지금 이미 다 알고 있다면 제가 이걸 굳이 가서 할 얘기는 없는 거죠. 지금은 전도사 역할을 하셔야겠네요. 전도사. 아유, 정확히 제 역할이 사실 그런 역할이고 네. 그래서 우리 고객들이 좀 이제 많이 알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럼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때 이제 저희가 솔루션으로 도움을 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자, 이제 그 질문들이 되게 많이 왔는데요. 지금 여러분 좀 설문조사 좀 하고 있으니까 설문에 응하시면 저희가 앞으로 더 좋은 모습만도 많이 하겠고요. 또 설문에 여러분 혹시 관련돼서 상담이라든지 그 원하시는 분들은 그 상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내용이 어렵네요. 네. 아, 맞습니다. 최철님께서 데이터 전문기관과 결합 전문기관이 되기 위한 요건이 확정되었는지요? 요건은 확정되었고요. 아까도 제가 자료에 다 나와 관련된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다만 이제 그 수직 공고가 난 게 그 데이터 전문기관 그 신용정보보험 관련해서는 이제 공고가 나왔고요. 그 결합 전문기관인 그 개인정보보호 산하는 아직까지 나지는 않았습니다. 네. 대신 수요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저희 예측으로는 이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이 되어야지만 모집 공고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세훈님, 개인이 이런 데이터 3법을 식별할 기준과 교육이 철저히 진행돼야 할 것 같은데 모든 걸 시스템에 반영해서 룰 체크하게 된다면 비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제가 정확히 이해 못했는데 잠깐만요. 식별할 기준과 교육이 철저히 진행돼서인데 개인보다는 일단 기업들이 이제 뭔가 이게 이런 이제 개인정보로 뭔가 하려면 어쨌든 솔루션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을. 아 이거 당연히 그 다음에 네. 지금 사실은 이런 결합 전문기관이 이제 나와 있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뭐 개인의 생각이나 이런 거 판단이나 들어가지 않고 어떤 법적 측면에서 절차만 거치면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솔루션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체크해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현재 다루고 있는 데이터의 뭐 위험도가 어느 정도 되고 네. 그다음에 식별성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걸 다 지표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네. 하고 가져 나갈 때 적정성 평가라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평가위원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아 그래 그거는 어느 정도 위험도고 민감도가 어느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처리하면 돼라고 결정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개별 질문에 대해서 그 주식회사 파수나 또 굿모닝 하이텍에서 전문가가 댓글 달아주시니까 개별 댓글도 체크해 주실 바랍니다. 저기 아까 저 서원준님 중에 네네. 감염처리와 감염정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데요. 감염처리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자가 그 감형화로 만드는 거를 우리가 감염처리라고 합니다. 네네. 감염처리. 그래서 이건 반드시 개인정보 처리자가 하게 돼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정보가 감염정보라고 보면 되고요. 네. 이때 추가 정보가 함께 생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 정보는 분리 보관해야 되고 감염 정보는 이제 제3자나 내부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윤태현님, 감염 정보에 따른 정보를 추가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 회사가 매출액의 일부를 과징금으로 부과받는다고 하는데 그 식별 여부 기준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지금 사실은 이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는 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기자들이 이 데이터에 누군가 들어있을 것 같아 이 정도 수준도 개인을 식별했다고 봅니다. 네. 아니면 이 데이터는 어느 누구누구가 포함된 데이터야 뭐 이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그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단 그 식별성이 있다는 건 그 정도까지도 판단한다고 보면 되는데 다만 우리나라가 감형 처리를 하거나 익명 처리한 상태에서 그 적정성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면 그거는 신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재식별하기 위해서 임의적 재식별을 하거나 어떤 특정한 걸 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받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런 부분보다는 적정성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거를 그냥 신뢰하고 이후에 만약에 정말 어떤 특정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기면 즉시 개인정보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적 체계를 믿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리사 권님, 해외 본사와 서버를 두고 있는 외국 회사인데요. 한국에는 국내 사무소만 두고 서비스하고 있는데 데이터 3법의 적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해외 본사와 서버를 두고 있는 7개 회사다. 네. 이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냐 아니냐입니다. 예를 들어서 GDPR도 마찬가지로 유럽에 있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그 회사가 활용하거나 그 수집해서 처리할 경우에 우리가 GDPR 적용을 받듯이 데이터 3법 또한 우리나라의 데이터,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처리하거나 네. 우리가 외국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나라로 이게 이전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선희님, 가명과 익명 처리가 된 데이터들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면서 곧 돈으로 연결될 텐데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한 업체들한테는 그러면 수익이 되는 것인지요? 우리나라의 금융보안원이 최초로 5월달, 10일날 그 데이터 거래소라는 걸 출범을 했습니다. 네. 해외에는 이미 이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현재
한 뭐 거래 건수가 굉장히 한 100여 건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비싸게 거래된 게 8천만 원입니다. 건당. 네. 즉 앞으로는 이제 유상 거래가 가능해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필요한 정보를 내가 필요한 정보만 모았다면 앞으로는 나한텐 필요 없지만 남들한테 필요한 조라고 그러면 모아둘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걸 이제 시장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조용복님, 빅데이터 시대는 데이터 활용이 가장 큰 동기부여인데 내부 활용에도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규제가 다소 지나쳐서 활용을 제한하는 부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되게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사실은 그동안에는 우리나라가 법이라는 게 그냥 개인정보 활용할 수 없어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내부에서 뭐 몰래 데이터를 활용하더라도 법이 그걸 가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데이터를 있으면 데이터를 세 가지 목적에서는 가명 처리를 해야 되고 가명 처리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규칙 관리적 보호 조치도 해야 되고 증거지도 남겨야 되고 익명 처리를 하면 해당되는 분야를 내가 스스로 했어요. 이럴 경우에 안 하고 했어요. 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 대한 감시를 누가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이게 지나치면 말씀하신 대로 또 활용이 자체가 이제 위축이 될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런 것이 안 되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아마 시민단체가 이런 부분들의 감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뭐 ISMSP라는 제도를 통해서 점검을 할 때 인증을 받을 때 이런 처리들이 적정한지 여부를 갖다가 통제하는 통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호무님, 개인정보의 활용은 어느 범위까지 공유할 수가 있나요? 이름, 전화번호만 공유하는 것은 괜찮은지요?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라고 판단되는 것은 공유를 하면 안 됩니다. 개인의 동의 없이는. 동의 목적 하에서만 공유가 가능한 거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명함,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개인 간 주고받는 것은 이제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는 이제 상관없는 거로 보시면 되는데 다만 예를 들어 이런 건 있죠. 우리가 어떤 동호회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모아진 정보를 갖다 어떻게 할 것이냐. 법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뭐 학교 같은 데도 동문회 이런 걸 할 때 요즘 공유 못 하잖아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특별법으로 종교 집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처리하는 그런 뭐 포교를 목적으로 하는 것들은 일부 예외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한표님, 1년 단위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서 신규 서비스 제공 시에는 새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동안 이제 1년 법 개정을 통해서 신규 서비스 제공하려고 그러면 이제 동의 목적의 활용을 위해서는 하고요. 개인정보로 계속 보관할 때는 기존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계속 보관할 것 같으면 동의를 계속 받아야 되고 1년 단위로 해야 되는 거고 얘를 가명 처리하는 것, 이미 모아둔 정보를 가명 처리하는 것 자체는 새로운 법에 의해서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준이님, 마이데이터 산업의 판매 기업과 결합 전문 기관과의 관계를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지금 고시장에 보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그 데이터를 가명화, 익명화해서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개인 간의 동의에 의해서 제가 데이터를 받아서 해당 정보를 분석해서 본인한테도 서비스 제공하고 이거를 제3자한테 활용하는 형태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네네. 그동안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고시 전까지 시행령까지는 이 데이터를 다시 감형 처리하거나 해가지고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 약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좀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고시를 통해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도 자기가 수집한 정보를 감형 처리해서 사용한다면 개인의 동의 없이 이용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부분은 좀 제가 잘못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명확하게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초로님께서 너무 잘생기셨다고요, 전무님. 누구시죠? 자, 이런 멘트도 올라오십니까? 그 다음에 지정원님께서 국제표준과 국내 데이터 3법의 변경이나 삭제 등이 발생하면 파수의 애널리틱 DID를 도입한 업체는 어떤 방식으로 업데이트 및 지원이 되는지요? 뭐 모든 기업이 다 그렇습니다만 일단 마이너 업데이트는 다 무상으로 저희는 다 들어갑니다. 네. 그 유지보수 계약이 맺어진 상태에서 다만
이게 이번처럼 뭐 데이터 3법처럼 어떤 구조 전체가 바뀌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소프트웨어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할 경우 이제 저희가 메이저 버전이 바뀌게 되면 별도의 업그레이드 비용이나 이런 걸 받고 이제 고도화를 진행해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이종훈님, 미국의 이커머스를 운영 중인데 한국에 도입할 때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아, 이거는 한국의 저기 커머스 플랫폼을 가져오시는 경우라면 뭐 적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데이터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다만 오셔서 한국의 이커머스를 운영하시면서 수집한 개인정보가 있으면 한국에 있는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라서 그 데이터를 관리하게 된 거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해외에 대한 정보를 같이 수집을 해서 우리나라 운영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그 나라의 법과 관련돼서 개인정보 해외 이전 동의라든지,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던 거를 우리나라 국내로 들어오면 네. 미국 내에서의 법이 자국민에 대한 정보를 국외 이전할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되면 그 행위를 하시고 오셔야 되는 거죠. 전영진님, 현재 법을 지킬 경우에는 의료기관인 수요업체 A에서 보유한 정보 ZYX를 애널리틱 DYD를 이용해서 가명화 처리한 뒤에 결합 전문기관 B에 정보 ZY를 제출해서 정보 W를 받고 나서 정보 WX를 결합하고 싶을 경우 다른 결합 전문기관 C에 의뢰하면 WX의 결합 결과물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이게 좀 세세하게 이해되는데 네. ZYX를 이용해서 가명처리하는 B를 통해서 이 경우에는 사실은 결합 전문기관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결합 키라는 게 매칭이 돼야 된다. 결합 키. 네네네. 이 결합 키가 네. 뭐 어떤 정보든 간에 일단 제가 다시 결합을 해서 받았으면 그거는 개인이 되고요. 해당 결합 기관은 뭐 거기에 대한 걸 남기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저기 한 거 중에서 시계열 키를 운영할 경우 시계열 키를 갖고 있어요. 네. 시계열 키, 그러니까 종단 분석을 통해서 계속 추적해서 할 거면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할 거고요. 그게 아니면 일단 제가 받은 정보로 새로운 키, 새로운 결합 키를 만들어낼 수 있거나 저 W라는 것을 그러니까 X라는 것과 저희 W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결합 키를 상호간에 같은 공동 키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걸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최철님, 파수는 결합 전문기관을 신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합 전문기관이 아니더라도 툴의 판매들이 가능한가요? 결합 전문기관 신청하실 건가요? 파수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결합 전문기관 할 전문기관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뭐 저희가 네. 굳이 결합 그렇죠. 전문기관이 될 필요는 없고 뭐 저희가 그 서비스 제공하는 게 아니라 결합 전문기관이 그 툴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거죠. 예. 네. 김용범님은 기업 간 데이터 결합을 추진하는 곳의 정보 보안은 더 엄격해야 할 것 같은데 만약 정보 유출에 대한 방어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는지요? 아,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제가 시간이 조금 넘어갔습니다만 그 개법법이든 신용정보보호법이든 결합 전문기관이 갖춰야 될 그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엄격히 있습니다. 그리고 네. 보시면 거기에 전문 위원도 있어야 되고 결합을 하게 되면 결합 원본 정보와 결합된 정보에 대한 그것들을 갖다가 완전 삭제해서 결합 정보만 제공해줘야 되고 뭐 그런 그 절차적 관련된 내용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남진님, 자체 회원 정보를 판매를 할 때 각 판매 케이스마다 회원들에게 공지해야 하는가요? 회원 정보라는 것을 개인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판매는 할 수 없고요. 그렇죠. 예,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가공 처리해서 익명화되면은 상관없고 가명 처리하는 거는 판매라는 것을 아까 제3자 공식적인- 제공할 때는 네. 거기에 개인한테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네. 다만 예, 어쨌든 그 제3자 제공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협약을 할 때 네. 관련된 의무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네, 거를 네. 이제 협약을 맺고 그 데이터를 갖다가 특정 기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다음에 뭐 다른 목적으로 사용 못한다 이런 것을 명확히 해주고 나서 판매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진님, 애널리틱 DID에서 GDPR 대응 관련 기능도 있는지요? 앞서 말씀드린 저희가 이제 GCS라는 이제 글로벌 소프트웨어로 하기 위한
그 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이번에 GDPR뿐만 아니라 뭐 CCPA 그다음에 뭐 히파 이런 법률 관련된 기능을 대응을 했고요. 주로 저희가 적용하는 거는 해당 컴플라이언스에서 정의하고 있는 어떤 속성자 값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원하는 위치에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적정성 평가라든지 평가 기준, 그다음에 거기서 관련되는 기술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당되는 컴플라이언스에 맞게끔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기준님, 잘못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자국민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외국 국적자는 해당이 되지 않고 해당 국가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이신지요? 외국 국적자가 한국에서 저기 주소지를 갖고 있거나 뭐 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 나라에 관련된 법을 이제 적용받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제가 유럽에 그러니까 항공사들 같은 경우 외부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런 동의를 받으면 글로벌한 기업일 경우에는 글로벌 비즈니스 할 경우에 해당되는 나라의 국가의 법을 적용받는다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김성규님이 기회일까요? 신생업체들에게 일단 마지막으로 뭐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떤 새로운 기업들한테 기회가 올까요? 어떤 그냥 그 전문인 프리하게 전문인 관점에서 보신다면 지금 이제 제가 개인정보라는 측면에만 포커싱해서 그렇지 앞으로 이제 이 데이터가 왜 중요하냐면 뭐 AI 뭐 요즘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뭐 인공지능 이런 얘기할 때 우리가 기계학습 같은 거 시킬 때 사실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 있는 정보만 가지고 기계학습했을 때 그 기계가 우리나라 왔을 때 우리나라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종속성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기업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만을 수집했다면 앞으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한테 필요 없지만 남들한테 필요한 데이터를 제가 수집해서 그 사람한테 적절히 제공할 수 있고 네. 그런 기회가 생기고 또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산업의 뭐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산업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제가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걸 수집해서 뭐 제공할 수도 있고 네. 뭐 그 분석해서 산업을 활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더 많은 다양한 어떤 산업이 나올 수 있지 지금 않을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앞으로 자동화라든지 AI라든지 그 필연적인 이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 데이터가 그런 것들의 에너지원이 되는 거니까. 아, 그죠? 그럼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전 이런 것처럼 네네네. 각자가 이제 각 회사들이 그런 이제 에너지 회사들이 엄청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럼요. 예. 그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같은 사람의 목소리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황으로 모여야지만 사실은 그게 그 네. 목소리를 식별해낼 수 있듯이 그런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축적해서 정확도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꼭 데이터의 양과 이런 것보다도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이제 쉽게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싶은데 그동안 이런 데이터가 없었어. 찾아보면 그런 데이터를 생성하는 곳에서 얘기를 해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죠. 네, 네,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콜라를 생성하는 저기 공장에서는 정작 내가 이 콜라가 사용자가 어떻게 먹고 반응하는지를 알고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콜라를 생성하는 제조와 관련된 정보밖에 없어요. 아, 그런 정보는 유통과 관련된 회사가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교류가 어렵다면 앞으로는 해당되는 그 데이터를 서로 교류해가면서 활용할 수 있고 유통에서 정작 나는 우리 회사가 여기 판매할 때 소비자 반응은 사실 필요 없어. 이런 거라 하더라도 내가 요청해서 당신네들이 이 데이터를 만들어주면 내가 살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요. 서원주님, 리사권님, 그다음에 김용범님, 김용범, 서원준, 리사권, 김용범 요 세 분은요. 두 분 뽑아야 되는데 제가 하여튼 그 굿모닝한테 얘기해서 세 분께 저희가 그 경품을 드릴게요. 질문자 분 서원준, 리사권, 김용범 이 세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맞춰볼까요? 네. 예. 네. 저 사실은 좀 굉장히 낯선 환경에서 이런 거 진행을 해봤는데 네. 뭐 우리 진행자님이 워낙 또 잘 리드해 주셔가지고 참 무사히 모든 걸 끝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어렵습니다. 네. 제가 쉽게 전달한다고 했지만 여러분들 뭐 이해 못한 것들 이런 것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하고요. 하지만 기회는 드릴게요. 언제든 연락 주시면 뭐 네. 제가 찾아가거나 아니면 관련된 답변 혹은 자료를 제공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뭐 방송 많이 있으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 관심 있는 것들은 미리미리 사전 등록하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고, 혹시 미싱한 거가 있다면 토크 IT 과거에 있는 그 편성표 있거든요. 캘린더 보셔가지고 클릭해 보시면 거기에 발표 자료라든지 다시 보기 있고요. 토크 IT 유튜브 채널 있으니까 유튜브 채널 구독하시면 편하게 몇 년째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IT 전문 방송 토크 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 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